감독님부터 저희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한 달 차 접어들고 있는데 상영한 지 애무시네마는 제가 박하영 때도 오질 않았어서 오늘 처음 온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영화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른들을 몰라요에서 세신 역할을 맡은 이윤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즐겁게 이야기 나누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은정 역할 맡은 방은정입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너무 가깝고 좋네요. 오늘 기대는 약 1시간 정도 진행되고요. 그 화면에 보이는 QR 찍으시면은 저희 몇 번째 팬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 감독님 하신 것처럼 개봉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개봉 과정을 거치면서 좀 어떤 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이 영화를 이제 박하영 이후에 기획을 하면서 조금 박하영 때 이제 호불호도 많이 나뉘었고 그래서 좀 뭐랄까 되게 좀 보편적인 영화를 박하영보다는 그런 영화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만들었고 그렇게 편집을 같이 했는데 영화가 한 달의 여정을 거치면서 이제 관객분들 리뷰를 보니까 똑같이 호불호가 나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되게 너무 좀 자만을 가진 생각을 했구나. 그 보편적인 거라는 게 좀 다른 거구나라는 깨달음을 좀 얻었던 것 같아요. 이유미 배우님도 부작품 같이 하셨는데 그 감독님 보편적이라고 하는 말씀에 어떤 생각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원래 보편적이라는 거는 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네. 제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것과 감독님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거는 좀 달랐나 봐요. 뭔가 분명히 박하영이랑은 다른 매력이 있는 감독님만의 개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아니요, 보편적인 게 맞아요. 맞습니다. 네, 졸린가 봐요, 지금. 커피 아까 드시잖아요. 다시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은정 배우님도 이제 부작품 같이 하시게 됐는데 박하영 때하고는 좀 달라진 점 있나요? 감독님이 좀 달라졌거나 아니면 촬영 현장이 좀 달라졌거나. 일단 저희가 한 3살 정도 더 먹었고요. 먹고 그때는 이제 개인적인 그건데 박하영 때 교복을 입으면서는 죄책감이 들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어른들은 몰라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쑥스러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작품에 있어서는 박하영은 한 개인의 박하영 중심의 어떤 얘가 느끼는 것들, 얘가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런 연출을 하시는 느낌? 제가 옆에서 바라봤을 때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이제 세진이를 바라보는 주변 인물의 시각을 좀 연출을 하는데 신경을 쓰신 것 같은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감독님 어떠세요? 세진이 만나는 어떤 어른들 그리고 그러니까 만나게 되는 인물들의 현상을 통해서 세진을 다시 한번 또 관통을 하는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감독님께서도 그 말씀하시면서 세진을 좀 더 보고 싶다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10대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박하영의 어떤 세진의 모습이 이 영화를 만들게 된 어떤 동기가 되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10대의 눈으로 어떻게 보면 연기도 같이 하셨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영화를 봤지만 본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세진을 박하영을 통해서 본 거는 아마 관객분들도 다 개인이 영화를 완성했기 때문에 아마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쨌든 박하영을 통해서 세진이라는 인물로 이 영화로 이어서 서사를 만들게 된 계기는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GV를 할 때, 그 거의 GV 말미였는데 그때 이제 온 관객 여자 두 분이 계셨는데 그 두 분이 GV 끝나고 나왔는데 이제 저를 기다리고 계셨고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쉼터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들이 나중에 그 10대 영화를 한 편만 더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제 내가 10대 영화를 또 만든다면 어떤 걸 만들 수 있을까라는 물음은 갖고 있었는데 사실 그때까지는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그 낙태 찬반으로 한참 이제 좀 열기가 뜨거웠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토론회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그때 그 질문들을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나는 그럼 낙태에 대해서 찬성인가 반대인가라는 질문을 제 자신한테 했을 때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유기적으로 합쳐지면서 사실 영화를 만들게 됐고 그 다음에 10대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저도 볼 때마다 좀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했던 그러니까 저란 사람의 10대의 눈으로 바라보는 10대 때 저런 아이들 그리고 저걸 바라보는 나를 바라봤던 어른들은 어땠을까를 생각할 때도 있고 혹은 또 반대로 10대가 아니라 그냥 저러한 어떤 사건의 문제를 바라보는 지금의 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답을 한다기보다는 오늘도 여기 계신 분들이 보고 느끼고 완성하는 영화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떤 윤리적인 어떤 고민이 같이 담겨 있던 것 같은데요. 그 세진 역할이 사실 이 영화가 이어지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효미 배우님은 어떤 세진 역을 맡으시면서 박하영 때도 물론 했지만 이번 역에서 특히나 그걸 바라보는 관객의 입장이나 어떤 시선에서는 사실 그것도 지성의 시각일 수 있지만 약간 위태위태하고 어떤 절벽을 향해 걸어가는 약간 위험한 그런 인물로 받아들여지는데 어떻게 그 인물을 만드시면서 어떤 생각을 주고하셨고 또 어떻게 매입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일단 박화영에서 했던 세진이 역할을 어느 정도 기능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어른들은 몰라요의 세진이보다는 좀 덜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른들은 몰라요에서 세진이를 다시 이렇게 할 때는 분명히 박화영에서에 있는 세진이의 이미지나 그런 말투나 그런 느낌은 갖고 오되 다른 인물이다라는 말을 감독님이랑 되게 많이 이야기를 나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는 부분을 항상 감독님한테 말을 하면 감독님이랑 같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면서 지금의 세진이가 탄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큐도 해보고. 네, 방금 예시를 들어주셨지만 어떤 다른 지점들, 박하영의 세진과 지금의 세진의 다른 지점들 뭐가 있을까요? 그것도 아마 바라보는 분들의 자기가 설정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거를 생각할 때 박하영에서 이제 퇴장한 세진의 이유일까, 혹은 이게 박하영의 집에 가기 이전일까라는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저도 그거를 상상할 때마다 이쪽으로 나도 재밌고 저쪽으로 나도 재밌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이 영화를 맨 처음에 만들면서는 어느 시간대라고 사실 명확히 지정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뭐 일단 그거를 정해서 보는 것도 재미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세진이가 저는
그냥 그 박하영에서 보여줬던 어떤 단면적인 거를 떠나서 이번에는 좀 카메라도 세진이를 그때보다 더 많이 쫓고 있기 때문에 세진이라는 인물을 좀 어떤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은정이라는 역할도 어떻게 보면 그 박하영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이름이 불리지 않고 그리고 박하영에서는 어떤 무리에서 그 빨간색 패딩을 입은 한 일진으로 등장하고 여기에서는 또 일진 무리에서도 우두머리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변화라든가 혹은 디렉팅에서 이런 지점들을 좀 강조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받으셨거나 혹은 더 강조하신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박하영 때는 제가 설정한 거에서는 진짜 철저한 주변 인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방관하는 주변 사람. 그리고 그거를 하면서 자기가 나쁜 건지 이게 뭔지 잘 모르는 그런 판단력이 흐린 청소년에 대한 생각을 했었고요. 이걸 하면서 내가 이걸 가지고 즐기고 이 사람들하고 그냥 그 순간의 즐거움만 쫓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했었고, 감독님도 그냥 너희의 이런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이 얘를 계속 압박을 해야 된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주변 인물들이.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도 위로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냥 보면서는 조금 촬영 때 그걸 지켜본다는 게 사실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이 박하영이라는 인물을 내가 가해자가 된 거는 어쨌든 객관적인 사실인데 나는 몰라, 그 영화 속의 은정이는 몰라야 되니까 내가 가해자라는 거를.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자꾸 부딪히면서 힘든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저는 이제 완벽하게 가해자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주변 인물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얘를 위협하는데, 그게 그때는 이게 이 작품을 위해서 난 주변 인물이어야 돼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거 어른들은 몰라요에서는 내가 가해를 하고 있지만 이건 가해가 진짜 아니라고 믿었어야 됐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뭔가 그 뒤에 신들 사실은 세진이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의미가 연인 간의 사랑이라든지 이런 게 딱 정의 내리지 않았고 이게 우정에서 나아간 건지 뭔지 모르는 그런, 저도 혼란스러운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가해자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런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은정을 이름으로 하신 거는 이제 감독님이 그 쓰시면서 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은정이지 않았을까. 그러면 어떤 뭐 평소에 어떤 모습이나 그런 것들이 투영되기도 했나요? 아니요, 뭐 평소 모습이 투영되진 않았고, 은정이를 방은정 배우를 생각하고 쓴 거는 맞고요. 그래서 이제 은정이라고 했고, 사실 여기 보면은 뭐 그 조성아 선배님도 성하고 승현 선배님도 승현인데, 그거는 전번 언젠가 집이 때도 말씀드린 중인데, 제가 조금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캐릭터 이름 짓는 거를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냥 다 본명으로 쓰는 게 좀 낫겠다 싶어서 그냥 본명으로 쓰는 거라서. 네. 그럼 그 박하영에서 그 무리들이 일진들이 많았는데 방은정 배우를 이번 작품에 같이 하시게 된 큰 이유가 있나요? 그 되게 뭐 하윤경 배우도 있었고, 네. 뭐 그다음에 뭐 정진이라는 배우도 있었고 다 많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어쨌든 관객분들이 만나는 건 화면에서만 보는 단면적인 부분이고, 저희는 작업이라는 어떤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방은정 배우랑 저도 처음으로 이제 작업을 같이 했었고, 박하영 때는, 그리고 그 전에는 사실 방은정 배우의 단편 영화들을 제가 꾸준히 보면서 원래 되게 방은정 배우의 좀 팬이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무엇을 하던 되게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다층적으로 은정에 대해서 한 명의 인물이지만 보여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 모습을 봤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혹시 확장을 한다면 또 어떤 재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행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가 두 인물도 그렇지만 결국 세진의 어떤 여정을 보여주고 어떤 챕터 구성이 된다고 생각이 들 만큼 또 접어진 느낌이 있는데 이효미 배우님은 그런 어떤 챕터들 사이에서 가장 어떤 변곡점이 된 지점, 영화 속에서 세진에게 그런 게 있었을까요? 사실 영화를 보면은 세 개로 이렇게 나눠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게 바뀔 때마다 저한테는 되게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냥 학교에 다니고 집에서 그냥 있을 때는 그냥 더 마냥 아이 같고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 거기에서 또 은정이 죽고 또 애 아빠는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또 버려진 마음과 이제 여기는 더 이상 못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집을 나온 거니까 또 되게 큰 변화가 저한테는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이제 길거리 생활을 하다가 또 맞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새로운 어른들의 좀 품으로 다시 내가 내 발로 걸어가게 되는 그런 또 하나의 변화? 그러니까 그냥 그 새 막이 이렇게 나눠질 때마다 새로운 변화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존재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진이 이별을 하면서 이렇게 챕터가 바뀌는 것 같은데 네. 그 은정이라는 인물은 그 폭력이 많은 영화지만 그래서 또 이별도 하고 근데 죽음을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 좀 일단 이 영화에서 세진의 뱃속에 이제 뭐 영화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네. 어쨌든 또 엄청난 주인공이죠. 계속 영화 내내 세진의 뱃속에서 숨을 쉬고 있으니까. 네. 새 생명, 생명에 대한 것에 대한 어떤 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고요. 그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는데 제 개인적으로 어떤 죽음에 대한 것이 좀 빠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누군가가 만약에 죽는다면 그러니까 죽음과 그러니까 탄생에 대한 어떤 그 잉태 자체를 세진이 하고 있고 구조적으로는 그 다음에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죽음과 이제 생명을 다루는 어떤 캐릭터를 완성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정이란 캐릭터한테 그 죽음이라는 그 미션을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챕터가 끝나고 세진이 여정을 떠나는데 동생 역을 했던 배우가 나오고 그 동생하고도 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세진은. 그리고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랬을 때 어떤 밖으로 이렇게 향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인물이? 세진의 부모님은 안 계신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몇 번 드렸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설명을 안 해줘갖고 근데 사실 부모님은 계세요. 근데 이제 지방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 거의 뭐 6개월에 한 번 많으면 그리고 뭐 1년에 한 번 정도 올라와서 딸들 보고 가시는 정도의 이제 집안의 환경에서 살고 있는 두 소녀고요. 그 소녀들은 어쨌든 관심이라는 무관심의 대상이죠. 그리고 방치가 돼 있고. 근데 그 방치가 돼 있는 데서 세진과 세정이 가장 다른 거는 세정이는 아직 어린 나이고 그 다음에 뭘 몰라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근데 세정이가 바라보는 이런 언니가 이제 존재하는 모습들을 쭉 봐왔기 때문에 사실 세정이는 자기 부모를 보면서 그리고 언니를 보면서 뭔가를 깨달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래서 이 아이는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보는 행위를 보고 가장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답을 내리는 어떤 인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고 그 물음은 사실 이 영화의 전체를 관통하는 건데 여기 나오는 모든 어른들을 대변해서 모든 거를 제일 쉽게 되게 중요한 거지만
정의를 되게 잘 내리는 어떤 제일 중요한 인물의 키워드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사회적으로나 어떤 상황적으로나 다들 이렇게 직접적으로 뭔가를 맞으면 뭔가 반응이 나오는데 세정이는 사실 그거를 관망하고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어떤 인물이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이유미 배우님이 여기 덧붙이실 것이 있을까요? 어떤 세진이나 인물이 그 여성을 떠나는 어떤 이유? 사실 되게 세정이랑 같이 했던 씬 중에서 몇 가닥씩 이렇게 편집됐던 것들이 있는데 세진이한테 세정이는 책임져야 하는 짐 같은 느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 뱃속에 있는 아이 또한 짐 같은 느낌? 이 아이를 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그 집을 나오게 된 이유는 뭐 은정이가 죽고 뭐 버림받았고 이것도 존재했지만 그냥 가장 큰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에서는 애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내가 나가서 어떻게든 해봐야겠다. 라는 그 하나의 목적으로 좀 길거리 생활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이 연기하신 제피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제피라는 인물을 감독님께서 연기를 하시면서 박하영 때 물론 작업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촬영장에서. 그리고 그 안에 역할로 들어가시면서 좀 생각했던 지점이 있을까요? 박하영 때는 아까 뭐 방은정 배우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박하영을 연기한 김가희 배우를 상대로 사실 모든 배우들한테 어떤 작용을 되게 주는 거를 되게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그 작용을 주는 것에 있어서 사실 가장 많이 부탁을 했던 거는 영재 역할을 했던 이재균 배우한테 제일 많은 부탁을 했었고 그래서 사실 남자 배우가 여자 배우들 2명을 상대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연기를 하면은 자기가 돋보이긴 굉장히 쉬우나 나머지 두 캐릭터가 너무 쉽게 잊혀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때 이재균 배우랑 참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는 사실 이제 그렇게 했던 어떤 작용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해서 가장 제일 이은미 배우나 안희연 배우한테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사실 그래서 이제 되게 많은 배우들을 미팅을 계속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미 워크숍이 진행된 상태였었는데 이제 제가 하게 됐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배우들한테 그러니까 이재균 배우가 했던 역할을 이제 제가 부탁했던 역할을 이제 제가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건데 제가 이제 이들한테 어떤 작용을 줄 수 있나. 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화가 많이 오고 갔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사실 그렇게 좀 찍힌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역할이 원래 있었고 감독님이 합류하시게 된.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이 캐스팅이 제일 마지막이었죠. 네. 그거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이유미 감독님하고 이제 연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일단 처음에 너무 당황했고요. 그런 경우가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감독님은 감독님이어야 되고 상대 배우는 상대 배우여야 하는데 이게 뭔가 하나로 이렇게 뭉쳐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이니까 전체를 바라봐 주시는 분이 나의 상대 배우가 되면 내가 흔들려도 잡아줄 수 있겠구나 라는 좀 어떤 믿음과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초반에는 이제 막 워크숍 할 때는 그래 됐어 믿어요 이렇게 하고 촬영에 딱 들어왔는데 촬영할 때 이제 막 혼자 컷 혼자 갑자기 막 이렇게 집중해서 연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컷 이러고 막 이렇게 뛰어가세요 모니터로. 근데 그 모습을 처음 볼 때는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정말 다행히 이제 잠깐 웃겼다가 이제 그것 또한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너무 당연스럽게 그냥 재밌게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기억나는 장면이 있었나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이건 좀 컷이랑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이제 감독님이시니까 연출도 이제 디렉팅도 해야 되고 본인 연기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상대방 연기를 이렇게 막 이렇게 설명해줘요. 그 상대 배역의 옷을 입고 그럴 때 오묘하더라고요. 뭔가 느낌이 우리가 이제 모니터에 다른 배우가 나오고 바로 앞에서 갑자기 상대이 이제 대사를 쳐줘야 되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나를 잡아먹어 막 이러면서 나를 죽여야 돼 막 이러면서 이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모니터 뒤에서 많이 웃었어요. 그 옷을 입는다는 게 그 다른 배역의 옷을 입는다는. 아니요. 그 네. 대피디 상태의 아. 옷을 입으면서 아. 연출을 하시는 아.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이 되게 오묘하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관객들 질문 좀 받아보겠습니다. 그 실명으로 사용하게 된 이유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 주셨고요. 박하영에서 은정이가 첫 등장할 때는 거울을 바라보며 머리 단장을 하고 있었는데 어른들은 몰라요에서도 첫 등장할 때 화장을 하고 있었다. 은정은 왜 첫 등장에 항상 화장을 하고 있었다. 단장을 하고 있었다. 이거는 제가 그랬군요. 제가 박하영에서는 사실 이제 그 나이 또래가 이제 그 거울을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제 10대 때 봤던 어떤 여자아이들을 보면은 거울을 항상 놓지 않고 보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보면서 그렇게 수다스럽게 떠드는 모습들의 이미지를 떠올렸고 그래서 박하영 때는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사실 거울이라기보다 화장을 하고 있었던 건데 사실 세진과 은정이 되게 클로즈업으로 보이는데 이들이 뭘 하는지 좀 몰랐으면 좋겠다라는 의도였어요. 사실 그 의도에서 시작하다가 이제 세진의 머리를 딱 때리고 이제 카메라가 이제 좀 빠지면은 얘네가 화장을 얘를 해주고 있었구나라고 좀 느끼길 바랬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그게 박하영과 어른들은 몰라요의 은정 캐릭터가 어떤 엄청난 공통점을 갖고 있는 비밀은 오늘 알았네요. 또 제가 느낄 때는 제가 앞머리가 있다 보니까 평소에 저희가 그 박하영 할 때 파주에서 워크숍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내려와서 찔레니까 그루프를 계속 말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감독님이 너 이거 하고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박하영 때는 하게 됐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워크숍 얘기를 하셨는데 그 워크숍이라는 작업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인가요? 뭐 그거는 뭐 배우들은 또 어떤 느낌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으로는 제가 갖고 있는 목표는 캐릭터의 감정에 대한 되게 극단적인 극대화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A라는 배우가 어떤 감정들을 이 그간에서 뭐 A, B, C, D, E까지 한다 하면은 E까지가 아니라 EF 그 이상까지 맛을 보고 감정을 키워놓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 최대치를 하면은 현장에서 줄이긴 쉬운데 모자라면 끌어올리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일단 해놓고 그 작업을 하면은 어떤 이 배설에 대한 배우들의 욕구들을 채워주면은 저도 연결되었지만 사실 자신감들이 붙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제 한 달 정도 하면서 좀 디테일하게 잡아 놓으면은 사실 이제 대본으로 투입이 됐을 때 모든 감정들을 쓸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워크숍은 대본을 꼭 들고 막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하겠다 이런 의도라기보다는 감정을 마음대로 좀 쓸 수 있는 이 작업을 하는 시간을 박하영 때도 그렇고 어른들은 몰라요 때도 가진 것 같아요. 배우님들은 어떠셨나요? 그 워크숍이라는 작업 공정이 사실은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다른 과정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박하영 촬영을 하기 전에 워크숍 할 때는 세진이 역할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어서 그렇게 워크숍을 많이 못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좀 부러웠어요.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근데 이번에 어른들은 몰라요를 하면서
워크숍을 한 달 정도를 했었는데 감독님이 말한 것처럼 뭔가 어떤 감정을 내뱉는 거에 대해서 겁도 없어지는 것도 있었고 뭔가 그걸 함으로써 촬영장에 가서 뭔가 무언가 준비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그걸 만드는 준비가 그 워크숍이었던 것 같아요. 박은정 배우님 어떠셨나요? 공연을 그 전에 영화를 하기 전에 공연을 몇 번 했었는데 공연도 이렇게는 연습 안 한다고. 뭔가 공연할 때 소품이나 뭔가 이제 어떤 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연습실이라는 개념을 마련해 놓고 이제 거기에서 뭔가를 막 쥐어 짜잖아요. 서로 이렇게 자극을 주고 뭐하고 하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영화의 특권은 현장에서 다시 갈 수 있다는 배우의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편집의 특권은 이제 감독님한테 있지만 뭐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때 느껴지는 게 있을 거다. 현장에 가고 또 우리가 그때 옷을 입고 하면은 분명히 다른 게 있는데 솔직히 워크숍 하면서 좀 힘든 거예요. 네. 제가 가져야 되는 감정 자체가 감독님 말씀처럼 뭐 보편적인 그런 거라기보다는 조금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막 그런 이제 그런 스스로 약간 네네. 헷갈리는. 네, 키스씬도 있고 나는 얘를 사랑해야 하는데 저희가 뭐 리허설 하면서 힘들었던 게 얘를 벽에 이제 밀어붙이고 뭔가 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유미가 그때 리허설 때 언니 내가 매력적이지 않아? 이러면서 언니 내가 별로야? 언니 스타일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질문했는데 그 문제가 아니야 이러면서 근데 저희가 벌써 4번째 작품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유미가 너무 편하고 배우인 것도 있지만 사적으로 너무 이제 편한 동생인데 그런 감정을 가져야 되니까 그 또 연습실이 하얀 벽이었어요. 하얀 벽에 맞아 뭐 치킨집이 뭐 촬영을 하다 나간 곳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막 돈치킨 써있고 그냥 이런 막 사무실 같은 곳이었는데 거기서 뭔가를 짜내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감독이 똑같이 말씀하신 게 너가 여기서 200을 할 줄 알아야 현장 갔을 때 덜어내기 쉽다 이래서 정말 알겠어요 이러면서 하겠습니다 이러고 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진짜 현장에 갔을 때 이걸 안 해봤으면 분명히 더 어려웠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 하얀 벽이 있는 그 공간을 임대하신 건가요? 아, 거기가요. 이경규 대표님이 원래 영화를 만드시잖아요. 그때 이경규 대표님이 그 전국 노래자랑이며 뭐 이거 만들었던 영화 사무실이에요. 근데 그 사무실 그 위에 그 건물이 그 본치킨이라고 그 치킨 회사인데 그 회장님이 갖고 있는 건물인데 저희가 이제 사무실은 그 7층에서 쓰고 있고 그 9층에 이제 그 치킨 신메뉴 개발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워크숍을 이제 2달 동안 했기 때문에 박은정 배우도 그렇고 이은희 배우도 그렇고 안희연 배우도 그렇고 다 거기서 이제 했죠. 치킨 냄새 맡으면서. 맞아요. 네. 돈치킨을 좀 검색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 가지 안내드릴 게 있는데 이경규 배우님이 뭐 팔찌를 또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맞아요. 팔찌 2개랑 검지 하나를. 네, 세 분께 질문 이따가 기억나시는 질문 하나씩 네네네. 설명해 주시면 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관객분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영화 끝장면에서 세진이 보드를 갑자기 내리는 이유? 뭐 그게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타고 있는 보드를 보드를 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밀고 내려가. 네, 아니 뭐 네. 그 지점은 사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질문을 받으면 사실 되게 조심스러워요. 이야기하기가. 왜냐하면은 의도가 없었던 게 아니라 의도는 있었는데 제가 의도를 얘기하면서 영화를 완성한 관객분의 의도가 깨질까봐 사실 되게 두렵거든요. 예. 제약이 네, 예. 그래서 근데 사실 그거였어요. 저는 저의 생각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간다 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 아이가 유산이 돼서 완전히 자유를 찾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다시 세정이가 있는 집으로 지금 돌아왔는가라고 누군가가 물어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설정에서는 돌아는 왔지만 사실 그것 또한 어떤 이 아이가 겪은 한 철의 이야기에서 어떤 것들을 완성해서 돌아온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걸 안고 묵묵하게 살아간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 위해서 사실 보드를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밀어내고 걸어가고 무표정하게 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사실 마지막 엔딩 장면으로 집어넣은 거죠. 또 그런 맥락의 감독님이 약간 이 영화에서 어른들을 그리는 모습들에도 좀 그 맥락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른들을 막 이렇게 극화하거나 그 어떤 10대랑 흑백으로다가 구분하진 않더라고요. 그것도 약간 의도가 있으신 건가요? 아마 그러니까 어른들의 모습을 투영한 이 영화에서도 뭐 세상에 많은 어른들이 존재하지만 그게 뭐 되게 전부 다 보편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어떤 봐왔던 그리고 제가 들어왔던 어떤 어른들의 모습과 그 다음에 이 사회에서 갖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그 약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것들을 사실 조금 더 극화해서 집어넣은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들을 사실 어떤 소녀한테 계속 가학적으로 가하는 거죠. 이러한 현상들, 사회적 현상들을 짧은 시간 안에 한 철의 계절에 이제 다 겪게. 그래서 그러면은 이 소녀는 어떤 어른이 앞으로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조금 더 성장했을 때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이었거든요. 사실 근데 그 안에서 세진이 만난 그 완벽한 성인도 미성년도 아닌 제필이 같은 경우는 기성세대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좀 좋지 않은 비겁한 모습.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되게 그냥 길거리에서 뻔히 볼 수 있는 그냥 어른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기성세대로 넘어가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 세진과 주영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좀 자기들이 가치를 깨닫고 그냥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면에 또 첫 장면에 대한 질문이고요. 애국가가 나온 게 N차 관람하다 보니 밤새는 게 많다는 의미도 들어있는 거죠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새벽 시간, 야심한 시간에 그런 밤샘도 많고 이 아이가 밤에 그런 수면제를 복용한다라는 이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 제일 큰 거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세진이 약간 자해 상처가 있잖아요. 그거를 등장인물들이 발견을 못한 건지 언급은 안 되고 뒤 후반에 가서 다른 상담소에서 이제 발견됐는데 그런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네요. 아마 그 세진이 그 자해를 한 팔 같은 경우는 계속 따라다니는 자국이지만 보드를 탈 때 반팔을 입었던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긴팔을 입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팔을 걷거나 이러지도 않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보여줄 기회도 없었을 거고 본인이 굳이 보여주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술집에서 일하다가 주영하고 잡혀갔을 때 그때 원피스를 입었을 때 이제 반팔이었을 텐데 아마 그들은 세진의 그런 상처를 보고도 궁금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크게 다루지 않았고 사실 이제 상담사를 만난 이제 류아벨 배우 같은 경우가 이제 같은 시절을 보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같은 시절을 보낸 어떤 같은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이 사실 이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조차도 뭔가를 이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일종의 브로커 형태로 사실 활용을 해서 넘기거든요. 대리모로.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에서 사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이렇게 누군가를 믿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좀 질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효미 배우님께 질문하신 것 같아요. 은정이 죽지 않았다면 세진의 행방은 달라졌을까요? 좀 시간이 걸리긴 했겠지만 결국 나오긴 했을 것 같아요. 뭔가 은정이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은정이가 제 애를 떼주는 건 아닐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어때요? 제가 떼질 수 없는 거 맞고요. 이거는 좀 제가 세진이랑 그 결은 다른 어쨌든 그 방황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 방황 안에서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제일 크게 다른 점은 저는 부모님이 계신다고 설정을 했어요. 제 스스로. 은정이가요? 네, 제 스스로 할 때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저는 그 은미정 감독님이 저희 워크숍 할 때 너가 여자 영재 같은 어떤 그런 걸 줘야 돼라고 했었는데 혼자 생각하면서 그것보다 좀 은미정스럽다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뭔가 밖에서 또 이제 어쨌든 그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느낌 때문에 이 은정이라는 캐릭터 안에 영재의 면도 있고 은미정의 면도 있고 되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중요한 건 저는 저를 이끌어줄 어른이 주변에 있는 청소년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세진이는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거를 끌어가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세정이가 제가 보호자예요 이러면서 했던 부분이 저한테 되게 크게 왔었거든요. 네, 뭐 물론 방은정 배우가 한 방은정 역할이 네, 부모님이 당연히 있죠. 있는 거고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은정 배우가 한 은정의 역할에 대한 어떤 이야기와 화두 자체가 사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약간 모순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몰라요라는 제목처럼 어른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끄집어다가 다 붙여서 한번 자 이래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었던 의도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 그 은정이라는 캐릭터가 자기의 정체성도 모르면서 이 아이한테 끌림을 당하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떠한 그 고백이라는 거를 누군가가 생각하는 거창하고 아름다운 고백이 아니라 엄청 폭력적인 고백들을 계속해서 뱉어내고 있는 거죠. 토해내듯이.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이 관계도 이 영화를 보는 어른들한테 자 이해할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었고 자 그러면은 이 표현 방식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만약에 아까 이유미랑 방은정 배우랑 이야기하는 데서 방은정 배우가 죽지 않았으면은 아마 같이 죽지 갔을 않는 것 같은데요? 설정으로 아니지 죽지 않는 설정을 제가 썼다면은 더 혹독하게 엄청난 폭력을 다뤘을 거예요. 예. 감독님 제가 제 생각은 또 되기 전에 시나리오가 정확히 지금 딱 기억이 났거든요. 초반에 은정이가 죽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은정이가 같이 이렇게 놨잖아요. 아니요. 아니 이거 말해도 되나요? 그 원래 조용히 할까요? 혹시 보상 넘버를 안 죽었으면 데리고 나갔을 거예요. 초반에 그 뭐지? 너가 날 데리고 나가? 거라고? 그럴 거라고. 그럼 그걸로 또 이제 또 싸웠겠다. 야.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세진이가 데리고 나가려고 했을 것 같긴 한데 약간 나갈래 이렇게 하다가도 저는 좀 쪼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학원도 가야 될 것 같고 이런 어느 정도의 약간 일반적인 그게 있을 것 같아서 결국은 세진이가 나가서 주영이랑 더 끈적한 감정들을 공유하잖아요. 근데 나랑은 결국은 그게 공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었으니까. 근데 내가 죽지 않았으면 결국
그 이상한 앞뒤가 다른 모습에서 더 환멸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세진이가 결국 얘도 나랑 같이 갈 수 없는 우리는 운명 공동체 아니다. 그렇게 환멸적 네, 느끼지 않았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정고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하자면 또 이제 3시간 정도 걸리니까. 감독님께서 아까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진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관객분의 어떤 해석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은정이란 역할이 세진이를 사회에서 더욱 고립시키면서 어떤 죽음을 연상하는 인물로 설정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은정이 세진을 사랑하는 설정을 넣은 이유가 세진이를 결국 더욱 어떤 고립되는 느낌을 받기 원하신 게 아닌지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십니다. 그런 의도도 없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어떤 초반에 짤막한 이야기지만 이 친구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의 어쨌든 은정이가 다스리고 있는 또 그 작은 사회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회 안에서 사실 다 같이 우애 좋게 지내면은 세진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지만 뭐 더 넓어졌겠죠. 근데 은정이가 몰고 가는 거는 자꾸 뭔가 비밀을 만들고 둘만의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고 자꾸 어떤 그런 것들을 또 친구들이 있을 때 폭력적으로 얘를 희화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사실 세진이 어떤 진짜 극단적으로 말하면 팔다리를 잘라놓고 그냥 넌 나만 바라봐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측면은 분명히 의도에 있었고 근데 사실 은정이 이제 컨테이너에서 죽기 전에 이제 막 되게 변덕스러운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감정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그런 거를 보고 좀 힌트를 얻은 건 있어요. 시나리오를 쓸 때 그 밤에 이제 시내에 이제 그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을 보면은 여자친구한테 남자분들이 막 사랑 고백하는데 화를 냈다가 짜증을 냈다가 울었다가 하는 것들을 좀 많이 봤는데 그걸 보면서 그러한 감정으로 표출을 해서 이 아이한테 감정을 몰고 가는 어떤 인간의 군상을 보여준다면 되게 강한정 배우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자해에 대한 질문도 있는데요. 세진이가 왼팔에만 자해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초반에 자해하다가 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 힘들어할 테니까 더 세게 자해를 했더라고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그러니까 왼팔에만 자해를 하는 이유하고 그다음에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더 힘드니까 뭐 더 세게 해라는 그 대사를 한 이유 뭐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생각 중이십니다. 오른손잡이에요. 정확한 대답이고요. 더 세게요? 더 힘들어? 그리고 세정이한테 앞으로 더 힘들어? 앞으로가 더 힘들어. 그렇게 이야기했던 건 제가 계속 힘들기 때문 세진이가 계속 나아지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종이한테 그냥 경고 아닌 경고를 하는 느낌? 근데 뭐 저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덧붙이면은 시나리오 쓸 때 감정은 자기가 겪은 세상 지금 겪고 어쨌든 경찰서 갔다가 돌아온 상황이었고 여태까지 받고 겪었던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미화시키지 않고 자기 동생 혹은 만약에 자기 자식한테 어떤 부모가 있다면은 세상이 진짜 서슬퍼렇고 너가 나가면은 칼로 바로 찌르려고 덤벼들 거고 이런 이야기를 가감 없이 그냥 눈 똑바로 보고 아주 옛날 이야기를 무서운 귀신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이길 바랬어요. 네. 그것이 사실 저는 더 어떤 제가 생각하는 교육이라는 것이 그게 이제 정답으로 뭐 되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올바른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어떤 것들을 미화해서 당장 밖에 나가서 일어날 일들을 아이한테 제대로 인지를 안 시켜주면 오히려 그것들이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에 좀 사람이라서 예.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더 직시해서 조금 좀 과장된 법은 있지만 예. 말해주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그랬을 때 그 세정의 반응이 저는 사실 더 놀라운 거죠. 예. 제가 생각한 이 그 씬에서의 반응은 예. 네, 그리고 준석의 차를 습격하잖아요. 그거를 누가 제안을 그 세 명 중에 누가 제안을 했고 그거를 갑자기 게릴라로 습격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그거는 100% 제필이에요. 예. 제필이가 기획을 한 거고 그리고 사실 주영과 신지는 따라온 거예요. 예. 근데 그것도 편집된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사실 그 제필이가 그 오토바이로 맨 처음에 선빵으로 불을 지르고 지나간 다음에 편집이 뭐냐면 신지하고 주영이 내려요.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그걸 쳐다보고 있고 제필이가 다시 가갖고 불을 지르고 하는데 신지하고 주영이 이제 그걸 보고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제필이가 거기서는 그냥 불 지르다가 컷인데 도망가거든요. 오토바이 타고 도망갈 때 주영하고 신지를 또 태워서 그 낡은 오토바이로 셋이로 쭉 하고 도망가거든요. 예. 원래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편집이 됐는데 사실 그렇게 보였으면 아마 이 질문이 안 났겠죠. 그냥 100% 제필이가 다 기획하고 제필이가 다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방금 은정은 집에서 어떤 어떤 아이였을까? 실제로 말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실제로 박은정 씨가 안 궁금해요. 알고 있어서 그런 거다. 저는 실제랑 그 속에 아, 실제로는 엄청 집에서는 좀 무뚝뚝한 것 같아요. 오히려 밖에 나왔을 때 일부러 제가 나누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제가 첫째라서 그런지 집 가면 그냥 동생이 제 여동생이 있는데 딱 신발 번호키를 누르는 순간 이제 강아지처럼 언니 이러면서 오거든요. 잠깐 어쩌 이런데 막 와요. 그래서 이제 엄마도 근데 워낙 같이 살다 보니까 제 표정을 읽고 언니 건들지 마 약간 이런 스타일이고 근데 그 여기 이 어른들은 몰라요 속에서는 뭔가 집에 가서 아닌 척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아닌 척하고 뭐 학원도 다녔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완전한 이중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면 감독님에게 집은 어떤 집인가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뭐 이거는 글쎄요 그 박하영을 만들 때와 지금과 조금 그 떨어져서 생각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또 그때부터 몇 년이 지났으니까 사실 변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변하지 않는 게 집이자 가족은 저는 조금 더 확고해진 것 같아요. 근데 눈에 그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이 그랬나요? 아무튼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그 어떤 감독님이 말씀하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면 치워버리고 싶은 존재. 가족은. 예. 그리고 집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냥 치워버리고 싶은. 예. 근데 우리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고 있고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고 나도 누군가를 의식해야 되고 하니까 그 눈들이 느껴지고 나도 이 가족이라고
매겨진 어떤 울타리가 나의 구성원이고 내가 원해서 매겨진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이제 어떤 하나하나의 동작들을 보면서 자꾸 더 깨달아서 마음이 아프지만 가족으로서 계속 지탱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이를 먹으면서 더 보면서. 근데 그런 거가 꼭 비극적인 것만은 아닌 게 그러면서 깨달으면서 사랑도 느끼고 사실 어떤 가족이지만 자식과 부모지만 부모한테도 어떤 실망과 절망감도 느낄 때가 있고 예, 좀 많은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가고 있는데요. 질문이 많이 남았는데 혹시 꼭 어떤 질문을 지금 주신 분들도 포함해서 드리고 싶은 분 계시면 혹시 손 들어주시고 예. 아니, 좀 이렇게 좋은 자리가 생겨가지고 제가 이 영화를 두 번째 보게 돼가지고. 근데 이게 자리인가요? 이게 이제 정답인데 저도 앉게 됐다는 것도 참 제가 매진이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근데 자리 이제 번호가 또 있나요? 하나 남은 걸 어떻게 제가 구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처음 봤을 때는 이제 그 배우분들 이제 연기 따라든지 스토리 따라는 중심적으로 이제 보게 된 것 같고 오늘 보다 보니까 그 생각했던 것보다 더 왜 그럴까? 뭐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게 최선이었을까? 하는 이제 왜 그러지? 뭐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는데요. 감독님하고 배우님한테 질문 하나 갖다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초반에 말씀을 좀 해주셔가지고 연출 의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또 됐는데 이게 그 세진이 이제 결과적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통해서 납태를 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데 어찌 보면 이제 그렇게 뭐 이제 그 극악무도한 이런 폭력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 개연성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떨어지다가 애가 마지막에 이제 유산으로 이제 결말이 나는 게 아까 초반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납태가 뭐 선이냐 악이냐에 따른 해답을 정확히 찾기가 좀 어려우시거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이제 교훈적으로 끝나는 거를 피하려고 이렇게 뭐 선택을 하시는 건지 하고 또 이제 이게 극중 인물들의 이제 이런 서사 따라가서 쭉 영화를 보면 이 계층과 계층의 이제 뭐 갑질이라든지 이제 무자비한 폭력성 이런 게 뭐 여기는 이제 어른들은 몰라요지만은 뭐 기성세대나 기득권이 아이들한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 약간 일종의 음지나 소외된 이제 입장 아니면 힘이 뭐 별로 없는 그런 계층이 또 더 낮은 계층에 대한 또 폭력을 계속 순환적으로 행사하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제 뭐 메시지를 좀 부각하고 싶었던 의도들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고 그 세진 같은 경우에는 초중반에 보면 약간 이렇게 단편적인 단어를 주로 써가면서 약간 좀 맹하다 그럴까요? 뭐 좀 약간 어리숙해 보이는 게 그런 캐릭터 연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또 이제 중간에 뭐 이제 뭐 겁이 많아 보이는데 뭐 겁이 없다는 식으로 이제 대사도 있으셨던 것 같고 그게 더 슬퍼 보이면서 더 잔인해 보이는 측면도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뭐 배우님이 뭐 감정 설정을 하셔서 뭐 잡으시는 거하고 뭐 감독님의 디렉션을 어떻게 잘 도와주는지 궁금하고요. 강은정 배우님 같은 경우는 뭐 진짜 너무 그 연기 그 목소리라든지 대사 액션 자체가 너무 리얼했어가지고 두 번째 보고도 사실 상당히 놀랐었는데요. 이게 뭐 시나리오 상에 있는 대사들이 뭐 대부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애드립이라든지 어떤 그런 방향 설정 이런 걸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신가 봐요. 그 낙태에 대한 문제는 사실 시나리오 쓰면서부터 뭐 의학적으로 제가 많은 지식이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 근데 저는 그거를 실질적으로 저희 이런 또 우리 가족사가 나오네요. 어쨌든 저희 막내 이모의 딸인 사촌 누나가 임신을 했을 때 진짜 애가 안 떨어지는 걸 봤어요. 네. 쉽게 생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렇게 보면서 너무 쉽게 애가 떨어지는 것들에 대한 학습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게 되게 쉽게 떨어지는구나. 임신은 막 의사들이 다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막 우리가 너무 학습을 보이지 않게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물론 너무너무 쉽게 떨어질 수도 있지만 너무너무너무 쉽게 안 떨어지는 어떤 생명도 있거든요. 그것 자체가 이미 저는 시작 자체가 어떤 생명에 대한 존엄성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세진이가 갖고 있는 아이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의학적으로 좀 말이 안 되고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가 얼마나 떼고 싶어서 그 간절함에 목이 말라서 긴장한 상태로 있는 동안에는 그 긴장감 때문에 아이가 안 떨어지다가 대리모로 들어가서 좀 안락하고 편안하게 지낼만 하니까 이 긴장이 풀어지니까 그 순간에 몸이 무너지는 것처럼 애가 떨어지길 바랬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사실 그 설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다음 뭐죠? 그다음에 이제 계층 간의 맞다. 예. 풍성한 예, 그거는 아마 아까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제가 되게 반가웠던 얘기인데 사실 이거는 10대의 눈으로 10대의 이야기를 포장해서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 되게 원론적인 걸로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세진이 10대가 아니라 만약에 20대의 미혼모였는데도 뭐 더 자기보다 20대도 미안해 어른이 아니니까요. 예, 뭐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똑같은 거기 때문에 사실 어떤 집단 계층 그 다음에 어떤 권력 계층에 대한 어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시각적 폭력부터 그 다음에 물리적 폭력까지 좀 다 집어넣고 싶었던 욕심은 있었습니다. 일단 세진이가 막 좀 맹해 보이는 느낌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속으로 생각하면서 연기했었던 건 그렇게 보여지길 바랬었던 것 같아요. 뭔가 약을 먹고 취해서 하는 얘기들을 보면 그때조차도 속마음을 쉽게 얘기하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은정을 은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빨간 여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뭔가를 드러내는 거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그리고 아마 그 천장에서 주영이랑 했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너 겁 많지? 나 겁 없는데? 이 얘기를 했던 게 아마 거기에는 원래 대사가 없고 시나리오에는 워크숍을 하면서 그 대사가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이거 재밌다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내뱉었기 때문에 슬퍼 보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이제 대본 상에서는 딱 상황이 주어져 있고 감독님이 쓰시길 바라는 제가 쓰길 바라는 어떤 그 쌉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쌉이 뭐냐 저는 이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쌉이 뭐야 쌉금금 뭐 쌉 이렇게 하는데 요즘 애들이 쓰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봤어요. 그래갖고 쌉? 쌉? 뭐 이러면서 이거를 붙이느라 조금 어색했었는데 그냥 정말 정답은 이걸 계속 해가지고 익숙하게 만드는 것밖에 없었고 그 쌉이라는 말이나 그거를 막 쓰려고 여기저기 붙이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게 참 의미 없이 시발시발이란 말을 많이 하는구나. 근데 그게 정말 애들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숨쉬듯이 욕을 하고 이게 별 의미 없이 뭐 옛날에 이게 욕으로서 진짜 작용을 했다면 진짜 하면서 야이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맞아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거를 계속 이제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녹아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한 번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좋은 영화 만들어주시고 연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영화에서 담배가 자주 나오는데 윤정 배우님이 이미 배우님께 연기를 꾹 뿜는 장면도 있고 그런 장면들이 자주 나오는데
그런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담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박하영 때도 뭐 담배에 대한 질문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질문이 역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질문이 좀 반가운 게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 뭐냐면은 박하영 때는 진짜 괴로울 정도로 많았죠. 근데 사실 이번 영화에서는 박하영의 아마 한 50%도 안 될 거예요. 아마 흡연하는 장면이. 예, 근데 이제 제가 이 영화를 그 두 번째 영화를 만들었다라는 어떤 선입견 때문인지 굉장히 이 영화 역시 박하영 이상으로 흡연이 어마어마하고 욕설이 어마어마하게 난무하는 영화다라고 이제 많은 리뷰들을 보고 이제 듣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그 반대로 어떤 리뷰에서 본 거는 전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올렸는데, 아니 우리나라에서 그 느와르나 어떤 혹은 뭐 깡패들 나오는 이제 조폭물의 영화를 우리가 접하게 된다면 담배와 욕은 그리고 더 잔인한 장면들은 훨씬 많은데 왜 이 영화를 놓고는 거기에 되게 잣대를 대서는 자유롭지 않게 보느냐라는 이야기가 저는 좀 반가우면서도 되게 재밌었는데 뭐 그런 것처럼 사실 담배라는 것은 그 10대 때 물론 담배를 이제 배우게 되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성인이 돼서 배우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아예 뭐 살면서 피워보지도 않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이제 점점 흡연을 시작하는 연령층도 낮아지고 있고, 예, 근데 이제 흡연이라는 거는 이제 펴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피면서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담배를 피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예, 담배를 피울 때는 어떤 작은 긴장감, 작은 스트레스, 작은 고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숨을 쉬듯이 그냥 버릇처럼 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캐릭터들이 사실 어떤 뭐 볼링장에서 은정이 세진한테 키스하려고 할 때 어떤 전조에서 은정이 가지고 있는 이 세진에 대한 감정에 대한 긴장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기가 갖고 있는 얘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 어떤 전조 혹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리고 주영도 마찬가지로 뭐 브로커를 만나기 전에 여유 있게 피는 것 같지만 되게 그래도 긴장하고 있는 세진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떤 감정의 전조들일 때 약간 긴장하거나 뭐 어떤 고민이 있거나 이럴 때 제가 좀 활용을 하는 코드가 담배였던 것 같아요. 이게 감독님은 뭐 반 얘기를 하셨는데 인원이 줄어든 거지? 이거 버블 스틱이 생긴 거죠. 층만 없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원래 한 10명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포그머신을 뿜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몇 명 없었기 때문에 좀 덜 그래 보였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자리를 마무리하는데요. 저는 이 감독님 말씀 중에 그 워크숍이라는 그 작업 과정이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의 앞으로의 다음 계획도 궁금하고 또 관객분들한테 스크린샷와 함께 다음 작품이나 계획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지금 2개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 범죄 오락물을 하나 이미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아니고 필트먼트 써놨고요. 네. 그리고 지금 급하게가 아니라 지금 생각나서 막 쓰고 있는 거는 20대 사회 멜로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네. 끝인사.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 만나러 와주셔서 또 저희 영화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오늘 저희 영화 혹시 처음 보신 분도 계신가요? 계시군요. 네, 궁금했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 영화 뭐 계속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그리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깊은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가 저는 뭐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되게
얼마만큼 이 영화가 관객분들한테 지지를 받아서 어떤 생명력을 갖고 어떻게 즐기게 버틸 수 있을까. 사실 그 생명의 어떤 운명은 관객분들이 정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사실 뭐 계속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되게 호불호가 갈리곤 있지만 그건 역시 되게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영화 뭐 지금 다들 한 번 이상 보셨는데 보시면서 또 더 좋은 영화로 자기 자신만의 영화로 저희가 만든 건 여기까지니까 각자가 각자의 영화를 훌륭하게 완성을 하셔서 멋진 영화로 마음속에 기억 속에 남겨두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다시 만나서 너무 즐거웠고요. 오늘 집일도 너무 재밌었고 앞으로 또 이런 집일 자리가 있을 때 또 재미있게 또 새롭게 한번 재밌는 이야기를 준비해서 한번 와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번 영화로는 첫 GV였는데 오늘 이런 자리가 자주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다음에 계획된 게 있는데 그때 또 볼 수 있는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오늘 본 분들은 왠지 기억이 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 영화 시사회 때 저희 엄마가 보러 오셨었어요. 근데 사실 부모님께 이 길을 가면서 보여주기 조금 그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너무 보수적이신 저희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러면서 봤는데 이제 그렇게 보셨대요. 이제 이 영화를 보러 오기 전에 박화영도 못 보고 계시다가 좀 무서웠어요. 무서워서 못 보고 계시다가 이거 보니까 하루 전에 보고 가야지 해서 이제 박화영도 보고 이것도 보셨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셨다고 했거든요. 이제 저희는 아마 이 글에 대해서 댓글을 달고 호불호를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전 잘 모르지만 부모님이신 저희 엄마 입장에서는 정말 그 제목에 대한 거를 정말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 이 청소년들이, 이 10대들이 이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옹호하는 영화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정말 보여주는 영화잖아요. 근데 저희는 다 지금도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후회를 하죠. 근데 이런 선택에 대해서 조금은 뭐 지적이 아닌 비판이 아닌 좀 조금 더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영화고 이제 우리가 다 부모가 되려면 아직 멀었을 수도 있지만 그거로 가기 전에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그런 시선으로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자리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